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모두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초강수를 둔 데 이어 정의당 등 5개 비교섭 정당들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대신 감사원 감사를 추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꼼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간부 3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성용 공구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도 진행되면서 수사가 군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택배 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조원 2천여 명이 일손을 놓고 쟁의권이 없는 4,500여 명은 준법 투쟁에 나서기로 해서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 다시 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이 다시 느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모레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방 순회 일정 도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마크롱주의 타도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현장에서 2명을 체포해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올여름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들 모두에게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에게는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불거졌고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의원의 소명을 듣기보다는 즉각적인 탈당부터 권유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 만큼 출당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억울한 항변이 눈에 선하지만 선당 후사의 입장에서 수용해 줄 것을 이렇게 많은 의원이 한꺼번에 탈당 권유를 받은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고강도 조치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엄중히 대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의혹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경우 복당시킨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번에 탈당을 권유받거나 출당 조치된 의원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제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탈당 거부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반발을 예상하고 지도부가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의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지만 갈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가구 규모의 주택 조성 사업이 예정된 경기도 광주시 고산리 일대 토지입니다. 지난 3월 이 땅은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임종성 의원 땅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임 의원의 누나와 사촌이 주변 땅을 대거 사들인 지 꼭 한 달 만에 광주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크게 뛴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임 의원뿐 아니라 서영석,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의원 9명 역시
명의신탁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농지를 사들인 과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 조사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로 이어지면서 해당 의원들은 줄줄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가 이미 공개된 자료만 보고 투기 여부를 따지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 7천만 원을 수수하고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 내용을 기반하여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이었고, 그래서 묘지를 실제로 썼고, 동네 이장님도 오셔서 제가 수시로 농사 짓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사실인 것입니다. 투기 정황이 없다는 정면 반박까지 나왔습니다. 왕속 신도시 개발 계획은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 제 아내가 토지를 구입한 것은 2020년 7월 3일입니다. 또 거리상으로 왕숙 신도시와 10km가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임종성, 문진석 의원 등은 당 지도부 입장을 수용했지만 불복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여럿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를 벗기 위한 당 지도부의 초강수가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소수 정당들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오늘 오후 정부 종합청사를 방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잦은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의 결정이 본질을 흐리기 위한 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굳이 민주당 출신 재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 조사를 강행한 것은 몇 가지 사례로 더 큰 진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에서 과거 화려하게 출당이나 탈당을 하고는 조용히 복당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미 의원 102명의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최대한 빨리 조사를 의뢰해서 공정성을 담보받겠다고 밝혔습니다.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강모 씨, 이른바 강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지난 3월 LH 땅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몸통으로 꼽힌 강모 씨가 구속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으로 들어가는 LH 직원 강모 씨. 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땅 어떤 용도로 사신 겁니까?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이른바 강 사장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했던 강 씨.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 씨와 함께 투기 의혹을 받는 또 다른 LH 직원 장모 씨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시민단체가 LH 투기 의혹 사태를 처음 알릴 때부터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혐의 입증까지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강 씨가 LH에서 담당한 토지 보상 업무는 신도시 개발과는 연관성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강 씨가 신도시 미공개 정보를 얻게 된 경위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은 경찰은 강 씨가 동료 장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증거를 찾았습니다. 지난해 2월 장 씨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받은 개발 정보를 강 씨와 공유했고 정보를 받은 강 씨는 장 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들은 광명시 옥길동 등 4개 필지를 22억 원에 공동 매입했습니다. 이후 이들이 산 땅은
광명 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38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강 씨와 연루된 투기 의혹 인물 10여 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혐의로 부대원 3명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 축소와 대응 문제를 살피기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군검찰 수사가 윗선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가해 의혹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군 검찰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지 관심입니다. 수사에 나선다면 이중사가 복무했던 20비행단장과 15비행단장이 우선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중사가 숨진 뒤인 지난달 25일 이 총장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은 서욱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다는 원칙론만 강조했습니다.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검찰단은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를 받고 부당한 대응을 지시했거나 부실 대응으로 직무를 유기한 정황 등이 포착돼야 정식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비행단에서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엔진 이상으로 조종사가 비상 탈출하면서 전투기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이성용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던 날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 학생조종사 12명이 방역 지침 등을 어기고 회식을 하다 적발되는 등 연일 뒤숭숭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공군 하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감싸고 심지어 피해자를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두둔하거나 차라리 자신과 놀지 그랬냐면서 성희롱했다는 주장입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신체와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 군 수사당국이 압수한 USB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량 나왔고 여군 이름별로 정리한 폴더까지 있었습니다. 군 성폭력 상담소는 초동수사 때 군사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을 뿐 아니라 2차 가해까지 했다는 추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수사 초기 담당 수사계장이 A하사도 인권이 있다며 가해자를 옹호했고 추가 피해 사실을 밝히자 죽이려는 거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는 등 성희롱 발언까지 쏟아냈다고 전했습니다. 가해자가 널 많이 좋아했다더라. 많이? 좋아해서 그랬나 보지. 뭐 호의 없겠지. 라는 말을 했고 그런 놈이랑 놀지 말고 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 얼굴은 내가 더 괜찮지 않냐. 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여군 숙소 내 몰래카메라 수색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군 인권센터가 사건을 폭로한 뒤 비난이 빗발치자 그제야 수색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피해자도 공개했습니다. 현직 여군뿐 아니라 민간인 여성도 2-3명 이상 있다는 겁니다. A하사가 부대 밖에서 술을 마실 때 몰래 찍은 촬영물로 여성들은 불법 촬영된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는 이와 함께 A하사가 지난해에도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은 내부 징계조차 없이 흐지부지 됐고 이 때문에 추가 범행을 벌인 거라며 공군 측을 비난했습니다. 사건이 대충 넘어가자 담이 커진 가해자는 주거 침입, 불법 촬영 등의 추가 범죄도 거리낌 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폭로 이후 공군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수사계장을 비롯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들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측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내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계속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를 방문합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보고하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입니다.
육해 공군의 참모들도 함께하는데 공군에서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 대신 정상화 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에서 일단 군사경찰과 검찰의 초기 수사 과정, 또 성폭력 대응이나 폐쇄적인 사법 체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문제고요. 조직적인 회유에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된 건지,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 또 가담한 건 누구인지 지휘부 한 명 한 명에 대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질책과 함께 지휘부 경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과 공무군 참모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경질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도 민간 검찰을 투입해서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특검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자체 TF를 구성한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자칫 일방적인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계속 수사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0대 부사관의 억울한 죽음과 여론의 분노가 일단 정치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책임져라, 안 된다, 이런 정치적인 공방을 뛰어넘어서 군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회의를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대표 후보 1명과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을 선택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은 36.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각각 7대3 비율로 합산되며 결과는 오늘 11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여론조사 시작 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막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의 강경 투쟁은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고 계획 없는 지모 없는 용장은 부하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제가 답변할까요? 자, 저 아까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이준석 후보한테 한 질의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공천 받는 사람들 자격시험 보겠다고 했는데 이 정치가 머리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이준석 후보한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후보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정세균 두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서 택지 소유 상한법과 토지 초과 이득세법, 개발 이익 환수법 등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자산 소득 격차 확대로 우리 사회가 세습 자본주의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며 토지에서 비롯한 불공정과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도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두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한 건 앞서 경국대전을 고치는 것보다 국민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헌론에 거리를 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한 것들이 바로 민생을 위한 것들입니다. 민생을 더 확실히 돕자는 것이니까 결코 경국대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년 대선이 우리가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또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당장 성공을 하거나 성공을 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 네, 택배 노조가 사회적 합의가 결렬됐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이 시작될 경우 일부 배송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택배업계도 준비에 나섰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올해 초부터 진행한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또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쟁의권이 있는 전국의 모든 조합원들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택배 노조는 특히 지난 1월 택배사들이 약속했던 택배 분류 인력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85%는 여전히 분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안의 시행을 또 1년 유예하자는 제안도 도화선이 됐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준비기간 운운하고 화주들과의 계약관계 운운하면서 또다시 1년을 유예하자라고 주장하는 택배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결단코 저희들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건 노조원 2천여 명. 쟁의권이 없는 4,500여 명은 오늘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준법 투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배송 대란입니다. 하지만 무기한 파업과 준법 투쟁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체 택배 노동자 5만 5천여 명의 11%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 부분적인 차질은 피할 수 없지만 대규모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 참여 인원이 많은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집배원 등 직원을 투입해 배송 차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한편 오는 15일과 16일 열리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는 참여한다고 밝혀 향후 합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의 아파트 등 건축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작업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가동 중인 4,200여 대 크레인 가운데 약 70%인 3,000여 대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 14대가 멈춰섰습니다. 건설사 대부분은 양대 노조의 반발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비노조원 기사를 투입하는 등의 노조를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면서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단기간 파업은 대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견뎌낼 수 있겠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이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김호수 검찰총장 뜻인 건데요. 의도를 놓고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반발 수위가 꽤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강화라는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직접 수사 제한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 법령 위반 소지가 크고 민생 관련 범죄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어려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발이 거센 부분은 일선지검과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대목입니다.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일선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김호수 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나온 만큼 사실상 김 총장의 입장으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일부 김호수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조직 안정을 노린 일종의 승부수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다만 김호수 총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인사하러 왔으니까 수시로 소통해야죠. 대검의 거센 반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다소 당황한 기색이 엿보이긴 했지만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상당히 세더구만요.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바로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그렇고. 박범계 장관은 또 상황을 좀 보겠다면서 김호수 총장과 다시 만나 막판 조율에 나설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다만 직접 수사를 더 열어달라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앞서 어느 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장관만이 아니라 총장도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은 이후 중간 간부 인사와도 직결된 만큼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쉽사리 물러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치열한 삿바 싸움을 예고하는 동시에 최종 결론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지만 김 대표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프레임에 맞춘 수사라고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3,200여 명에게 1조 3,500억여 원을 끌어모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00억여 원을 구형하고 1조 4,300억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사한 금융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건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회장 이후 14년 만입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하다 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옵티머스 경영진들에게도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동열 옵티머스 2대 주주와 윤석호 이사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20년, 벌금 3조 4,200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모 씨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에겐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00억여 원, 징역 15년에 벌금 8,500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년 동안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결국 지난해 6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병폐가 드러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00억여 원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0일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7명보다 137명이 많은 숫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 따른 영향이 사라지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주춤했던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다음 주에 적용될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늘 11일 발표합니다. 이영환 기자입니다. 음식점과 주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모두 900명 넘게 감염됐는데 4월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대표적 사례인 경기 하남시 음식점 내부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이런 식당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환기한다고 해도 한쪽 문만 열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두면 확진자에게서 나온 침방울이 공기에 오래 머물게 돼 감염 위험을 키웁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4월 13일 손님이 최초 확진된 이후 관련 환자만 40명 넘게 나왔습니다. 부출입구까지 개방했을 때 비말입자의 소멸 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모든 통로를 가능한 개방하셔서 충분한 자연 환기를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일주일 평균 확진 규모는 6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다시 1을 넘겼습니다. 이틀 연속 400명대에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5월 셋째 주 이후 2주 만에 다시 1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최근 추세를 분석한 뒤 다음 주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금요일 발표합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연장 여부도 결정되는데 이달 고령층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시가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사업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주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지만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헬스장. 영업시간이 10시까지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 적습니다. 퇴근 이후 오는 직장인 회원들이 비슷한 시간에 몰려 감염 걱정도 됩니다. 저희 헬스장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이 피크타임이라서 그 시간대 오히려 인구 안에 이제 회원님들이 좀 밀집되는 그런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10시 영업 제한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이전엔 새벽 1시까지 영업하던 실내 골프 연습장도 매출이 많이 늘지 않는 게 걱정입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이제 절대적인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 시간 제한 때문에 한정해서 이제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이제 매출에 직결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업 시간 제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 헬스장, 실내 골프 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제가 찾은 이곳 실내 골프 연습장은 이렇게 회원번호를 입력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범사업 대상이 된 대부분의 시설은 회원제로 운영돼 방문자 관리가 쉽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시범사업 대상이 된 업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매장이 15타석인데 15타석에 2시간이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총 30명 정도가 더 매출에 도움은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10시나 9시 영업 제한을 하면서 피해를 많이 입으셨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체육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업종에서는 형평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특히 유흥시설 업주들은 집합금지 조치부터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영업을 하는 곳은 영업을 얼마든 담은 얼마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곳을 풀어주고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정말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좀 타진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한 시간을 풀면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지자체 간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아직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서울시는 상생방역 시범 실시에 대한 큰 틀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했다면서 세부 실행 방안은 보완 수정해 조만간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지난달에 이어서 여행업계 대표들과 함께 여행업 생존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협회는 여행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했는데도 정부는 업계의 줄 도산과 종사자 대량 실직에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업계는 여행업 생존을 위한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지원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정도 추세면 3분기 안에 전체 국민의 70%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하루에만 85만 5천 명이 늘어 1일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접종 대상자 1,315만 명 가운데 633만 명, 48.2%가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80세 이상은 70%, 70대는 66%가 한 번 이상 백신을 맞는 등 예방접종은 순항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종 속도를 고려할 때 이번 주 중에는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이 확실시됩니다. 여세를 몰아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6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안에 2,300만 명에게 접종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백신 공급 일정에 맞춰 연령이나 계층별 접종 계획의 윤곽이 발표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백신 도입 물량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계획을 선뜻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입될 물량에 대해서는 제약사별로 세부적인 공급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주력 백신이 될 화이자와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1, 2차 접종 주기가 훨씬 짧기 때문에 접종 계획이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를 정말 완성을 하려면 일정표를 쭉 보여줘서 현장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관련 현장 보건소나 이런 인력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그렇게 약간 좀 아직도 우왕좌왕합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배지와 스티커 등을 조만간 접종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배지는 접종자 격려와 예우를 위한 것이라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타이완의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검사 공장에 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공장이 아예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 중부에 있는 킹위안이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후공정 외주업체입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이 공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82명. 결국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 공장 외국인 노동자 2,000명을 모두 격리 조치했습니다. 공장은 현재 대체 투입된 타이완 현지인들로 부분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이 이번 달에만 최대 35%나 떨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습니다. 킹위안은 반도체 생산에 검사와 포장 등 후공정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과는 거래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주변 다른 공장으로 감염이 확산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就算现在有问题的停工了，那没问题的厂真的就没问题吗？你怎么知道它没问题呢？ 타이완에서는 3주 연속 하루 200명 이상씩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약 200만 회분의 백신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这几天来自美国以及日本的支持，让台湾有机会获得更多的疫苗，而且是能够及时的取得，更是我们对抗疫情的一大助力。 친중국 성향의 야당인 국민당은 중국에서 백신을 대량 공급받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감염 상황이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산 백신을 도입했으라는 이 중국 당국의 압력도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하던 중에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이고요. 프랑스 남동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다가가죠. 이후에 악수를 청하는 순간 긴 머리의 한 남성이 마크롱 대통령의 뺨을 때립니다. 이후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이 남성을 제지하고 마크롱과 떼어놓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방 순회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폭력을 행사한 28살 남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마크롱주의 타도 등을 외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포함해 2명을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CNN과 뉴욕타임즈, BBC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수십 곳의 웹사이트가 동시에 접속이 안 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와 아마존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피해를 입었는데 온라인 콘텐츠를 전송해주는 업체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박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웹사이트의 접속 장애 여부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 화면입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8일 오전 6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쯤부터 접속 장애 웹사이트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CNN, 뉴욕타임스 등 전 세계 언론사 수십 곳의 웹사이트 접속이 안 되거나 장애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셜 웹사이트 레딧은 물론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페이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영국 정부 홈페이지도 한때 다운됐습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사이트별로 짧게는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이번 소동은 피해 웹사이트들과 계약을 맺고 있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패스틀리의 기술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는 전 세계 곳곳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빠르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패스틀리 측의 응급 조치로 상황은 정상화됐지만 온라인상에는 수만 건의 장애 신고가 접수되는 등 인터넷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 전략 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와 모두 가까운 우리로서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제조, 백악관이 공개한 보고서는 이 네 가지 핵심 분야의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는 장단기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먼저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급 혼란과 수요 문제 등이 발생한 건설, 반도체, 교통, 식품 분야가 우선 대상입니다. 필수 의약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부문에선 미국 내 공급망 개발을 위한 10년짜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자국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외교적 접근법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또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대표부 주도로 기동 타격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250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을 450번 넘게 거론하며 핵심 타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should have never happened, and this will never happen again in the United States, period. We shouldn't have to rely on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one that doesn't share our interests or our values, in order to protect and provide our people during a national emergency. 다만 중국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중국과 직접 충돌이나 마찰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기술력과 영향력으로 우위에 서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망과 관련된 보장성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좋은 단어가 잔뜩 섞인 금융상품의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보더라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상품별 차이점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20대 김모 씨는 비과세 혜택의 복리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저축성 상품이고 저축과 연금, 보험 3개를 한꺼번에 얻는다는 설계사의 설명에 혹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강한 20대인 자신이 숨진 뒤 보험금을 받는 데다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 있는 보장성 종신보험 상품이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모집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나 은행 저축과 비교해보면 종신보험은 사망 보험금 등을 주는 위험보험료와 모집인 수수료 등이 포함된 사업비가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종신보험보다 적립금이 많지만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돈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모으는 것은 은행 저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은 4,600여 건. 이 가운데 종신보험이 70%쯤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관련 민원은 10대에서 20대 비중이 37%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앞에서 추돌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하고 50여 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다면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정류소 앞에 있는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1명과 대기 중이던 2명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신모 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우선 적재 중량보다 2.5톤 이상 많은 과일을 싣고 과적 상태로 운행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운행 중 화물차 브레이크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제동에 필요한 공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분 30초가량 정차해야 충분한 제동력이 생기는데 30초만 대기하고 운행했다는 겁니다. 경로를 선택할 때도 경사도가 큰 516 도로보다 안전한 노선을 찾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화물 운송 회사에는 과적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운전자 신모 씨는 급경사인 줄 몰랐고 주행하면 제동에 필요한 공기가 더 충전될 것으로 봤다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입차 차주와 운전기사, 회사가 지금까지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피고인과 회사 측이 공소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한 주의 중반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도 33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20도로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32도, 대전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한결 가벼운 옷차림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 산간과 전북 북동부는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5mm 미만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전과 전주 33도, 서울과 광주,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겨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는 오래가지 않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고요. 주말까지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호흡기에 치명적인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으니까요. 볕이 가장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요구한 데 이어 정의당 등 5개 비교섭 정당들도 권익위 전수조사를 받기로 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성용 공구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무감찰에 착수하면서 수사가 군 최고위층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택배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새 환자는 다시 6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장 내 집단 감염이나 가족과 지인을 통한 일상 감염이 느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높을 것으로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사를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결단했고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못 받겠다는 것인지 솔직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전원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탈당 상태에서 의혹을 풀고 깨끗하게 돌아와 달라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과 관련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뉴스에 출연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소명자를 제출해서 혐의를 깨끗하게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의 항변, 억울함, 제대로 소명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저희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똑같은 취지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이걸
의혹을 풀어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선당 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한 해당 의원 대부분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권익위가 지적한 남양주 북부 땅이 왕숙 신도시와는 거리가 있고 신도시 발표 이후 1년 뒤에 산 만큼 개발 정보와도 무관하다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당에 요구했습니다. 네, 김회재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가 자신의 아파트 매매 상황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며 잘못이 없는데도 탈당을 권유한 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탈당 권유를 받은 우상호 의원은 해당 토지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고 양희원영 의원은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산 땅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며 당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진석, 임종성, 윤재갑, 김수흥, 김주영 의원 등은 이번 탈당 권유 결정에 문제가 있지만 일단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에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면서 이제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는 꼼수라며 독립적인 감사원에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권한이 아니란 점에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기훈 의원이 회사 명의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결코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 정작 민주당이 제안한 권익위의 조사는 거부해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인 만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로 뭐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거기 조사받을게요. 제대로 조사 안 하고 물조사할 것 같아. 하지만 민주당이 투기 의혹 국회의원 12명을 찾아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내밀자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권익위의 조사는 봐주기 쇼일 거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체 조사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현행법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요청해서 저희들처럼 전수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 조사가 아니면 어떤 조사도 못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꼼수와 억지는 시민들의 화만 돋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공익 청구를 택하거나 원포인트 입법으로 독립기관에 의뢰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보다 더 한 곳이 있다면 저희들은 받을 자신이 있다. 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당장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간부 3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고 이모 중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을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바로 이튿날 묵살과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A 준이와 B 상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성추행 사건 당시 차를 운전한 C 하사도 소환 조사했는데 세 사람 모두 피의자 신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고소된 A 준이 B 상사 C 하사 정도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국방부 감사관실도 군 양성평등센터와 공군 부대에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가 축소되거나 제3자나 윗선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족 측이 고소한 국선 변호인 측은 고인의 신상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은 적극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유족과 국선 변호인의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부실 수사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가해자와 은폐자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같은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 청문회나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책임부터 따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군 개혁을 내세우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성추행 가해를 했거나 은폐한 군인에게는 군인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은폐하면 엄중한 처벌과 군복을 벗어야 한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확실히 세우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휘 체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 체계도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수사를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2심 재판부턴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합니다. 핵심은 군사법체계의 변화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개혁 추진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거라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대신 민간 검찰이 참여하는 특별합동수사단을 꾸려 철저한 진상조사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군 검찰뿐 아니라 민간 검찰도 함께 참여한 특별합동수사단에서 이 사건 진상조사를 하도록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와 국정조사도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여기에 더해 특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도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입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의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도 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군 개혁과 진상조사의 우선순위를 두고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성범죄 사건과 부실급식 같은 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예비군 지휘관이 병사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무실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군사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글입니다. 강원 지역 육군 예비군 지휘관이 상근 예비역 병사를 폭행했다는 제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비군 지휘관 A 군무원이 오후 4시 50분쯤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비병장 뺨을 2차례 세게 때렸다는 겁니다. 빨리 청소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지휘관은 또 폭행에 앞서 사무실 책상과 탁자를 발로 차고 비병장과 C1병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비병장이 부모에게도 뺨을 맞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A 지휘관은 너희가 안 맞게 행동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휘관은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육군 23사단은 이번 폭행 사건으로 육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병사와 가족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군 지휘관과 피해 병사를 분리 조치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성추행 피해로 공군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현안 보고에는 소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정상화 공군 참모차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모두 5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37명보다 137명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초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안성시 물류센터와 서울 강남구 부동산 업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장 감염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언제든 확산세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농수산물 물류센터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방역 초소에서 차량 소독이 한창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누적 확진자가 26명까지 늘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기본으로 하고 식당과 휴게 공간을 교대 사용하는 거 결과가 나오면 충실하게 따라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환기 시설 없이 농수산물 관리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 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공조시설이 없으면서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환기장치가 미흡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계속 추정이에요. 서울 삼성동에 있는 부동산 관련 업체 사무실에서도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감염이 20명까지 늘었습니다. 전화 영업을 주로 하는 업종 특성상 말을 많이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무실 내에서 같이 오래 시간 근무하시고 아무래도 전화 영업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걸로 같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하천 하나를 사이에 둔 광주시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경기도 용인시와 광주시의 경계에 있는데요. 두 지역 주민들이 노인정을 함께 이용하기도 하는 등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되자 부근에 모여 식사를 하는 등 모임을 가진 게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팔을 다듬다가 다듬은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만 전해드렸어. 최근 사업장에서 나온 집단 감염이 급증하고 가족과 지인을 통한 일상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가운데 가족과 지인, 동료 등 개별 접촉으로 감염된 비율은 46.5%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언제든 확산세가 폭증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인 겁니다.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강조드립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핵심 방역 조치라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주 충분히 환기를 시켜 감염 위험을 낮춰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호텔 방을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현장이 적발됐습니다. 임상호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호텔 방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남녀 여러 명이 둘러앉아 있고 테이블 위엔 술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를 합니다. 다른 방에도 술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집합금지 위반하셨고요. 여기 아가씨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별도 수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무허가 유흥주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호텔 객실을 개조해 유흥주점으로 운영한 건데 이런 형태가 적발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운영자 김모 씨는 객실 3개를 룸살롱처럼 바꿔놓고 호객꾼들을 동원해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명부 작성은 하지 않았고 5명 이상 모임 제한 수칙도 어겼습니다. 경찰은 호텔 운영자 김 씨와 종업원, 손님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남자 종업원 1명은 자신들이 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사온 거라고 거짓말했다가 증거 인멸 시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도 이루어졌는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성매매까지는 저희가 안 됐고 이제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건 이제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고. 또 김 씨가 다른 유흥업자와 손잡고 불법 유흥주점을 운영한 건지 캐물으면서 이 같은 변종 영업장이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거나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한 사례 대부분이 접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지난 4일 15차 회의를 열어 사망 33명, 중증 의심 사례 2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건을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사망 사례 33명 중 31명은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2명은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31명은 대부분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기저질환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접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 증명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65살 이상 접종자를 대상으로 증빙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배지도 나눠줄 예정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행 권고를 종전 2단계에서 가장 낮은 1단계로 일본을 포함한 61개국에 대해서는 여행 권고를 종전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습니다. 1단계 역시 여행 전 백신 접종을 완전히 끝내야 하지만 심각한 질환으로 위험도가 높은 비접종자에 대해 비필수적인 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무부도 여행 경보를 우리나라에 대해서 2단계인 강화된 주의에서 1단계인 일반적 사전주의로 낮췄습니다. 또 일본과 프랑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대해서는 여행 권고를 코로나19 위험이 매우 높음인 4단계에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YTN에 출연해서 이제는 조국이 아닌 국민의 시간이라면서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년 대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사과로 조국 전 장관 논란은 정리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선거를 하면 정권 재창출이 힘들 텐데 온몸을 던져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시간입니다. 저는 온몸을 다해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활동이 3월 9일 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있다고 비판한 뒤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검증하겠다고 엄청난 수사를 했던 윤석열 전 총장께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엄정한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은 혁명적인 제도가 될 것이고 오는 10일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당과 정부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전 국민 지급에 걸맞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선별 지급이 아주 소수한테만 선별하자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국민에게 돌아가는 사실상 전원 지급에 걸맞는 수준의 선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가석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전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당대표 후보 1명과 최고위원 후보 2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1명을 선택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같은 기간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 투표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최종 투표율은 36.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TV 토론회에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 강경투쟁을 언급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정치는 가슴으로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장면 직접 보겠습니다. 그런 유의 강경투쟁은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고, 계획 없는 지모 없는 용장은 부하들을 전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선은 전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외된 분들에게 사다리를 만들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통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게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발 과장과 왜곡을 멈춰주십시오. 참 말씀 잘하십니다. 근데 정치는요,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는 가슴으로 한다는 것을 좀 꼭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가 결렬되면서 전국 택배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택배 노조는 마지막 협상이라는 자세로 임했던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오늘부터 쟁의권이 있는 전국 조합원 2천여 명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 4,500여 명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11시에 배송을 시작하는 준법 투쟁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각 물류센터와 터미널 업체에서 무기한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택배기사가 5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체 기사의 11%가 파업과 준법 투쟁에 나서는 만큼 일부 택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데다 판결문 곳곳에 주관적인 견해가 가득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사라지거나 포기된 건 아니라면서도 이걸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제법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와 함께 강제동원 배상 문제로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면 미국과의 관계, 나아가 한미동맹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판결문에는 대한민국이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 지배와 강제징용을 불법으로 전제한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의 약소국 병합의 불법성은 국제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강제동원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돼 패소라도 하게 되면 국익에 치명적이라고도 썼습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들이 식민 지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과 함께 판결문 곳곳에 주관적 견해가 많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거와 구체적인 법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판사 개인의 주관이나 판사가 보고 있는 국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원고의 재판 청구권이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청원이 정식 공개되기 전인데도 하루 만에 수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댔지만 선고가 몰고 올 파장을 의식한 듯 원래 선고일을 예고도 없이 사흘 앞당긴 처분을 두고도 뒷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그 명색이 법이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통보도 없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참 아무리 그렇지만 좀 그렇네요. 아들 장난도 아니고.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항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어떤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됐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한 방문인데요.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최종권 차관은 오늘 11일부터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최종권 차관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카운터파트인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면 만남은 처음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두 나라 고위 실무 책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달 한미 정상이 만나 내놓은 공동 성명서의 여러 사항을 점검하고 후속 분야를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분들은 많이 후속들이 이행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하고 미 국무부하고 이제 좀 더 찬찬히 짚어볼 거, 또 속도감을 더 내서 후속 챙겨야 될 거. 또 G7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수 있는 한미일 간, 한미 간 정상회담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 차관은 아직 추가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번 G7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공간적으로 좀 상당히 예전 G7 혹은 다자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는 미국이 앞서 내놓은 입장과 같습니다. We don't currently have a trilateral scheduled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but I will tell you there's a possibility for virtually anything in these small spaces where you have just, in this case, 10 or 12 leaders in person there in Cornwall. 어떤 식으로든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를 계기로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사이에서 대화 물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의 공급망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히토류 등 필수 광물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건설, 교통 분야 등의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와는 별도로 무역대표부 주도의 공급망 무역 기동 타격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250종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을 450번 넘게 거론하면서 중국이 핵심 표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방 순회를 하던 중 한 남성에게 뺨을 맞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프랑스 남동부 드롬의 주도 발렁스에서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다가가 인사하다 이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에게 폭력을 행사한 28살 남성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범행 당시 마크롱주의 타도 등을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남성 등 2명을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남쪽 바다가 바다의 콧물로 불리는 해양 점액으로 뒤덮여 터키의 골칫덩이로 떠올랐습니다. 터키는 해양 환경 개선팀까지 발족하고 대규모 해양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아름다운 바다인 터키 마르마라해가 회색 빛깔로 변해버렸습니다. 해안에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해양 스포츠를 즐기려면 이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른바 바다의 콧물로 불리는 해양 점액입니다. 두꺼운 층으로 돼 있어 운동화로 눌러봐도 쉽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해양 점액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배출하는 유기물질입니다.
점액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점액이 수면을 덮고 있으면 바닷속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해양 생물이 대량 폐사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바닷가 마을에서 물고기 수천 ma리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Bu bizim bir kere denize girmemizi, denizden balık tutmamızı veya çıkan balığı yememizi de etkiliyor. Ben korkuyorum şahsen. 해양 점액은 지난 2월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남쪽 해역에서 나타난 뒤 점차 마르마라의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양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오르는 게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Marmara'mızı koruma altına alacağız. Atılması gereken tüm adımları 3 yıl içerisinde atıp hakikaten sadece Marmara'mızın bugününü değil inşallah geleceğini de kurtaracak projeleri hep birlikte gerçekleştirmek. 터키 정부는 공장지대가 있는 해안 도시와 선박에서 나오는 폐수를 우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환경 개선팀을 발족하고 화요일부터 대규모 해양 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루고 한국 축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유상철 전 감독이 암투병 끝에 그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0살,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마지막까지 축구만 생각했던 전설의 별세 소식에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정사진 속 유상철 전 감독은 그라운드를 여전히 호령할 것처럼 여유만만하게 활짝 웃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함께 일군 동료들은 빈소를 찾아 여전히 생생한 감격의 순간 고인의 모습을 추억했습니다. 성철형이 골을 넣어서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했을 때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 첫 승에 골도 넣으시고 승리를 안겨준 아주 멋있는 축구 선수. 축구인들의 추모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수로 지도자로 자리를 가리지 않고 제 몫을 해온 고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커집니다. 만나지 못하고 우리 추억거리를 그냥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까지 지휘봉을 잡았던 인천. 프로 선수로 시작과 끝을 함께한 울산 구단이 마련한 분향소에도 팬들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멋진 팀을 만들어주시고 끝에는 저희가 K1에 잔류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떠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랑합니다, 감독님. 대한축구협회는 그날의 함성과 영광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스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애도 물결은 국경도 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도 한 번 월드컵 영웅은 언제나 영웅이라며 애도를 전했습니다. 스리랑카와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 벤투호는 경기 시작 전 전광판에 헌정 영상을 띄우고 묵념한 뒤 팔에 검정띠를 두르고 경기에 나섭니다. 응원단 붉은 악마도 고인이 대표팀에서 달았던 등번호 6번을 추모하는 의미로 전반 6분까지는 응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프로야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살얼음 선두 SSG가 선발진 붕괴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반면 1위를 다투는 LG와 삼성은 선발 자원 풍년이어서 마운드 운용을 놓고 각 팀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투수 르위키 퇴출에 문승은 박종훈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선발진이 완전히 무너진 SSG. 급한 대로 대체 선발 조용우를 올리고 독립리그에서 뛰었던 신재영까지 영입했지만 고민은 여전합니다. 경쟁자 LG 삼성과 자고 나면 순위가 뒤바뀌는 초접전 상황인데 그나마 총액 100만 달러 에이스 대우에 모션 폰트가 3게임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선전하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트레이드도 모색 중이지만 다른 팀과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당분간은 이건욱 등 대체 요원들에 기대해야 할 형편입니다. A little bit, yes. We lost two big pieces in the star rotation, but I trust the guys we got right now can do
LG의 경우는 에이스 켈리가 10일을 쉴 만큼 마운드 운용에 여유가 있습니다. 다승 1위 수아레즈가 건재한 데다 정찬은 이민호, 이상형 등 기존 선발진도 문제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6일 1년 만에 승리 투수가 된 현역 다승 2위 차우찬의 부상 복귀는 천군만마나 다름없습니다. 좀 완벽하게 돌아오고 싶었는데 오늘 다행히도 조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종 에이스 원태인이 9위를 회복하고 1선발 뷰캐넌이 꾸준하게 활약 중인 삼성. 그리고 요키시, 한현희, 최원태가 제 몫이라는 키움도 큰 걱정은 없는 상황. 반면 외국인 듀오 브룩스 맹든이 팔 부상으로 동반 이탈한 기아는 롯데, 한화 등과 벌이는 하위권 탈출 경쟁이 더욱 힘겹게 됐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 남부지방도 어제 못지않게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과 전북 북동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산은 2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때일은 고온 현상은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